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률 및 통계 단원별 개념 정리에서 확률, 확률 변수 단원, 다변량 분포 단원, 확률 분포 단원, 추론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단원에서는 확률 개념, 조건부 확률 개념, 확률 변수 개념, 기대값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확률 개념에서는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실험에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 이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을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을 때 이러한 실험을 확률 실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캐피털 T, 앞면이 나오면 캐피털 H로 표기한다고 했을 때 확률 실험은 동전을 던지는 시행이 되겠죠. 왜냐? 동전을 던졌을 때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가능한 결과인 표본 공간이 뒷면 아니면 앞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확률 실험, 그리고 이 확률 실험을 시행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결과들의 집합은 앞면 아니면 뒷면이죠. 표본 공간은 앞면과 뒷면에 대한 집합이 되겠습니다. 표본 공간은 샘플 스페이스의 이니셜을 따서 S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 C를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확률 실험을 N회 반복해서 시행할 경우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 사건 C가 실제로 일어난 횟수를 F라고 했을 때 캐피털 N분의 F라는 이 비율을 사건에 대한 상대도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상대도수에서 확률 실험을 반복하는 캐피털 N을 증가할수록 어떠한 안정된 값에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안정된 값을 P로 대응시켰을 때 이 안정된 값인 P를 확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관적인 확률에 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직관적인 확률의 의미를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들의 집합인 캐피털 B에서 정의되는 실함수, 그 실함수를 캐피털 P로 쓰겠습니다. 이 캐피털 P가 다음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할 때 이 실함수 캐피털 P를 확률 집합 함수, 즉 확률에 대한 엄밀한 수학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세 가지 공리는 어떻게 되느냐? 임의의 사건에 대한 함수값은 음이 아니고 표본 공간에 대한 함수값은 1이고 마지막으로 서로소인 사건들에 대한 합사건에 대한 확률이 각 사건들에 대한 확률의 합과 같을 때 이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사건들의 집합 B 위에서 정의된 실함수를 확률 집합함수, 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확률에 대한 엄밀한 수학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리마크할 내용은 세 번째 공리에서 서로소인 사건들, 이 서로소인 사건들을 배반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의미하겠죠.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잖아요.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죠. 자, 이러한 사건을 앞면인 사건, 뒷면인 사건, 이와 같은 사건을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배반사건이라고 한다. 확률집합 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건에 대한 여집합, 즉 여사건에 대한 확률은 표본 공간에 대한 함수값이 1이었으니까 바로 1 빼기 p c로 주어진다는 거. 사건 C에 대한 확률을 뺀 것으로 주어진다는 거. 왜 이렇게 주어질까요? 이게 사건 C와 사건 C에 대한 여집합에 대한 합집합은 바로 표본 공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표본 공간에 대한 확률 1, 확률 집합 함수에 대한 두 번째 공리. 자, 그리고 서로소인 사건들이죠. 자, 그러면 C에 대한 사건에 대한 확률과 C의 여집합에 대한 사건에 대한 확률. 따라서 바로 주어집니까? 공집합에 대한 확률은 0이 될 거고, 그럼 임의의 사건에 대한 확률은 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1을 넘을 수가 없죠. 특히 공집합에 대한 확률을 공사건에 대한 확률, 공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empty event. 공사건에 대한 확률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본 공간에 대한 확률은 1이었잖아요. 이와 같은 확률을 전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whole event. 자, 그리고 사건 CI와 CJ에 대한 포함관계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은 사건 CJ에 대한 확률이 사건 CI에 대한 확률보다 크거나 같겠다. 명백한가요? 자, 그러면 CJ라는 사건이 CI라는 사건을 부분집합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CI에다가 CJ에서 CI에 없는 원소들, 그러면 서로 배반사건이 되죠. 그러면 합사건에 대한 확률, 그리고 임의의 사건에 대한 확률은 음이 아니니까 성립하는가요? 확률 집합 함수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결과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네 번째 유용하게 사용하죠. 바로 사건에 대한 합사건에 대한 확률. 만약 서로 소인 배반 사건일 때는 여기 0이니까 확률 집합 함수에 대한 공리로부터 바로 나오죠. 서로 배반 사건일 때. 자, 그럼 배반 사건이 아니면 사건 CI와 사건 CJ에 대한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빼줘야 된다는 거. 확률 집합 함수의 세 번째 공리, 서로 배반인 사건에 대한 합사건에 대한 확률로부터 바로 나옵니다. 자, 먼저 CI에 대한 사건은 CJ라는 사건을 빼면은 여기에다가 CJ 사건을 뺐으니까 CI와 CJ의 교집합에 대한 합집합이 바로 CI가 되죠. 그리고 명백히 공집합이 되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명백해질 거예요. CI, CJ. 자, 이 부분이 CI 빼기 CJ. 자, 이 부분이 그럼 CJ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가요?
CJ에 대해서는 자, 이 부분 CJ에서 CI를 뺀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공통집합 추가해 주면 되죠. 그러면 CI와 CJ 사건에 대한 합사건, 합집합. 자, 합집합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CI 빼기 CJ, CJ 빼기 CI, 그 다음에 공통집합에 대한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확률집합함수에 대한 세 번째 공리. 서로 배반 사건인 사건에 대한 합사건에 대한 확률.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까? 자, 그리고 CI 빼기 CJ에 대한 확률. CI에 대한 확률은 CI 빼기 CJ에 대한 확률에다가 CI 공통집합, 교집합, CJ하고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대주면 되죠. 그러면 CI 빼기 CJ에 대한 확률은 CI에 대한 확률에서 교집합에 대한 확률 빼주면 되죠. 마찬가지 CJ 빼기 CI도. 그러면 주어진 결과가 나옵니까? 합사건에 대한 확률,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빼줘야 된다. 이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일반화한 게 바로 inclusion, exclusion 포뮬러죠. 포함, 배제 공식. 여기서 P1, P2, PK는 뭐를 나타내느냐? P1이라는 것은 단일 사건에 대한 확률들의 합. 그럼 P2는 두 개의 사건들에 대한 공통집합에 대한 확률. 방금 합사건에 대한 두 개의 합사건에 대한 확률에 대한 결과를 이용하면은 공통집합에 대한 확률값을 빼줬었잖아요. 그래서 부호가 번갈아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래서 P1은 하나의 사건들에 대한 확률들의 합. P2는 두 개의 사건들에 대한 공통집합에 대한 확률 합. P3는 세 개의 사건들에 대한 공통집합에 대한 확률 합. PK는 K개의 사건들에 대한 공통집합에 대한 확률들의 합.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대로 나오겠죠. 방금 두 개의 사건에 대한 합사건에 대한 확률 결과를 일반화한 포함, 배제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념은 조건부 확률입니다. 표본공간 S의 부분집합, 즉 사건 C와 사건 CJ에 대해서 표본공간 S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C가 공사건이 아닐 때, 공사건이 아닌 요 사건 C를 새로운 표본공간으로 했을 때의 사건 CJ가 일어날 확률을 노테이션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로 이것을 사건 C가 주어져 있을 때 사건 C가 전제 조건이 공사건이 아니어야 됩니다. 즉 C에 대한 확률이 0보다 큰 경우죠. 사건 C가 주어져 있을 때 사건 CJ가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건 C와 CJ에 대한 공통집합에 대한 확률을 사건 C에 대한 확률로 나눈 사건 C가 주어져 있을 때 사건 CJ가 일어날 확률, 즉 조건부 확률에 대한 데피니션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표본 공간을 바꾸는 거죠. 자, 이 조건부 확률
확률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증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본 공간 S를 K개의 서로 배반 사건인 C1, CK에 대한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각 사건들은 공사건이 아닙니다. 즉 CI에 대한 확률은 전부 다 큽니다. 자, 이럴 때 공사건이 아닌 사건 C를 새로운 표본 공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C가 주어져 있을 때 사건 CJ가 일어날 확률.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표본 공간 S가 사건들로 분할될 거예요. 이렇게. 각 사건들은 공사건이 아닙니다. 자, 이럴 때 공사건이 아닌 사건 C를 새로운 표본 공간으로 하는 조건부 확률. 그러면 C가 주어져 있을 때 사건 CJ가 일어날 확률은 조건부 확률에 대한 데피니션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모에 있는 공사건이 아닌 사건 C에 대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사건 이 C에 대한 확률을 사건 C1이 주어져 있을 때의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 C1에 대한 확률에 사건 C1이 주어져 있을 때 사건 C가 일어날 확률. 요만큼의 공통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K개의 배반 사건들의 합집합으로 표본 공간이 나타나니까 이와 같은 결과를 페이즈 정리라고 합니다. 상세히 살펴볼까요? 자, 그럼 표본 공간 S는 서로 배반인 사건들에 대한 합집합으로 공사건이 아닌 사건 C에 대한 확률은 다음같이 표기할 수 있죠. 사건 C가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므로. 자, 그리고 표본 공간 S는 서로 배반인 사건들의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합에 대한 분배 법칙. 자, 그러면 사건 C1과 공통집합, 사건 CK와 공통집합. 방금 보여드린 벤 다이어그램을 떠오르시면은 이 사건들은 전부 다 서로소가 되죠. 그러면 확률집합함수의 세 번째 공리. 적용시킬 수 있죠. 합사건에 대한 확률. 서로 배반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표본 공간을 C1으로 바꾼 조건부 확률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하면은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서 CK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죠. 이와 같은 결과를 Law of Total Probability, 전체 확률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 확률 법칙으로부터 바로 페이즈 정리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페이즈 정리라는 것은 분모를 서로 배반인 사건들에 대한 조건 확률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리마크할 내용은 조건부 확률에 대한 데피니션으로부터 A를 표본 공간으로 하는 B라는 사건에 대한 확률이 B라는 사건에 대한 확률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사건 A가 사건 B의 정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자, 이럴 때 두 사건 A, B는 확률적으로 독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두 사건 A, B가 독립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조건부 확률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하면은 두 사건 A, B에 대한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각 사건에 대한 확률의 곱과 같아질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즉 교집합이 공립합일 때를 배반사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배반사건에 대한 것 또한 확률을 이용해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디파인. 어떻게 디파인하면 되냐면은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이 0일 때, 그러면 사건 A와 사건 B는 배반이라는 거.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각 사건에 대한 확률의 곱과 같을 때를 독립. 사건에 대한 독립성, 사건에 대한 배반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에 대한 데피니션으로부터. 또 다른 유용한 결과는 베이지 정리. 베이지 정리와 관련된 예제 문제는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2003학년도 구분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인데, 자, 어떤 회사에는 세 대의 기기가 스몰 a, b, c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대의 기기에 스몰 a, b, c에서 빵을 생산하는데, 스몰 a라는 기계에서는 생산량이 20%, 스몰 b라는 기계에서는 생산량이 30%, 스몰 c라는 기계에서는 생산량이 50%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기계 스몰 A, B, C에서 생산되는 20%, 30%, 50%에서는 또 각각 0.5%, 1%, 2%라는 불량품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을 때, 이 회사에서 생산된 빵 중에서 한 개를 택해서 검사했을 때 이 빵이 불량품이었다고 하면은 이 불량품인 빵이 기계 A에서 나왔는지, 기계 B에서 나왔는지, 기계 C에서 나왔는지 그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바로 조건부 확률이죠. 그래서 불량품일 사건을 캐피털 E, 기계 스몰 a, b, c에서 빵을 생산하는 사건을 각각 캐피털 A, 캐피털 B, 캐피털 C라고 두면은 불량품이 나왔을 때 이 불량품이 기계 A에서 생산되었는지 또는 기계 B에서 생산되었는지, 바로 조건부 확률이죠. 자, 그럼 조건부 확률에 대한 데피니션에 의해서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이제 분모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바로 베이지 정리를 묻는 문제죠. 자, 그럼 이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기계 A에서 생산된 빵 중에서 불량품일 수도 있고, 기계 B, 기계 C. 따라서 불량품일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기계 A에서의 불량품이 나왔다. 그러면 기계 A에서 불량품이 나왔다. 그런데 이 불량품은 기계 B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기계 B에서 나왔다. 마지막으로 기계 C에서 나왔다. 그러면 기계 C에서 불량품이 나왔을 확률. 베이지 정리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결과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기계 A 또는 기계 B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7분의 2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을 이용한 베이지 정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번 개념은 확률 변수입니다.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 C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킬 거예요. 즉 표본 공간 S를 도메인으로 하는 실함수, 이 실함수를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확률 변수에 대한 치역, 확률 변수에 대한 치역을 확률 변수 X에 대한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이 확률 변수에 대한 치역이 유한집합이거나 자연수 집합과 1:1 대응일 수도 있고, 혹은 실수의 구간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인 유한집합이거나 자연수 집합과 1:1 대응을 이룰 때를 이 확률 변수 X를 이산적, 즉 이산 확률 변수라 하고, 확률 변수 X에 대한 공간 또는 치역이 실수의 구간일 때를 연속적,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리마크할 내용입니다.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이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또한 두 가지가 있겠죠.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 자, 먼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Probability Mass Function, 줄여서 PMF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 그럼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함수 값인 스몰 x에서의 확률, 를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 집합 함수에 대한 공리를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확률 함수는 0과 1 사이가 돼야 될 거고, 확률 변수 X의 치역에서의 확률 함수에 대한 합은 이산적이기 때문에 합을 해야 되겠죠?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확률에 대한 공리를 만족하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 Probability Mass Function.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함수 값이 스몰 x일 때의 확률로 디파인한다.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의 주사위 한 쌍에 각 면에는 1부터 6까지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육면체 한 쌍을 던졌을 때 윗면에 나타난 숫자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그러면 확률 변수 X에 대한 범위는, 치역은 어떻게 되겠나요? 2부터 10위까지죠. 표본 공간은 1,1부터 6,6까지. 그럼 표본 공간의 개수는 정확하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36개 나옵니까?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는 1,1이 나올 확률, 6,6이 나올 확률, 각각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은 바로 계산이 되나요?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확률 분포가 바로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겠죠. 통계학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가 주어진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함수로부터 새로운 확률 변수, 즉 주어진 확률 변수 x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한 새로운 확률 변수 y에 대한 확률 함수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확률 변수 y에 대한 확률 함수를 어떻게 찾느냐? 제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이 말은 조금 있다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를 define 할 텐데, 이 개념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성질을 가짐으로 확률 함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동일한 성질을 가질 때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용어 대신에 확률 함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 y에 대한 확률 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확률 변수 y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확률 변수 y에 대한 치역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치역을 이용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 y에 대한 확률 함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확률 변수 x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인 요 g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인 경우와 1대1 대응이 아닌 경우. 1대1 대응 경우는 역함수를 이용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새로운 확률 변수 y에 대한 확률 함수. 트랜스포메이션 g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이용하면 되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확률 변수 y에 대한 확률 함수를. 자, 문제는 1대1 대응이 아닐 때는 직접 계산을 해야 됩니다. 1대1 대응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직접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그젬플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그젬플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이그젬플은 1대1 대응인 경우, 두 번째 이그젬플은 1대1 대응이 아닌 경우. 동전을 반복해서 던질 거예요. 그러면 표본 공간은 앞면 아니면 뒷면이죠. 자, 이랬을 때 확률 변수 x를 어떻게 디파인 할 거냐? 첫 번째 앞면이 나타날 때까지 시행했어. 첫 번째 앞면이 나타날 때까지 시행했어요. 그러면 확률 변수 x에 대한 범위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1부터 시작하겠죠. 그럼 표본 공간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까?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한 치역은 1 이상의 정수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러한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인 확률 함수는 첫 번째 앞면이 나타날 때까지 시행했으니까 동전이 앞면 또는 뒷면이 나타나는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변수 x가 함수값이 스몰 x일 때의 확률이잖아. 스몰 x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X번째에서 앞면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럼 X번 이전에서는 앞면이 나타나면 안 되죠. 그럼 X-1번까지는 앞면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앞면이든 뒷면이든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X번째 때 앞면이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서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까? 자, 이렇게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줄 거냐면은 처음 앞면이 나오기 전까지의 동전을 던진 횟수. 처음 앞면이 나오기 전까지 동전을 던진 횟수입니다. 그러면 처음 딱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어요. 나오기 전까지의 동전을 던진 횟수를 캐피털 Y라고 해놨기 때문에 캐피털 Y에 대한 새로운 확률 변수 Y에 대한 치역은 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Y에 대한 관계는 확률 변수 X에서 1을 뺀 거죠. 1대1 대응이죠. 직선이니까. 자, 그러면 새로운 확률 변수 캐피털 Y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는 1대1 대응이므로 바로 계산되죠. 새로운 확률 변수 Y에 대한 함수값이 Y일 때의 확률. 새로운 확률 변수 Y와 확률 변수 X와의 관계는 다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직선으로. 자, 그러면 역함수. 따라서 새로운 확률 변수 Y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까? 1대1 대응인 경우에요. 주어진 확률 변수 X로부터 새로운 확률 변수 Y가 1대1 대응으로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를 이용하면 되죠. 자, 두 번째 이그젬플은 1대1 대응이 아닌 경우입니다. 자, 새로운 확률 변수 Z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X-2의 제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확률 변수 X에 대한 치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이그젬플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확률 변수 Z에 대한 치역은 다음과 같죠. 여기서 딱 하나만 1대1 대응이 아니죠. 치역의 원소 중 1을 제외하고는 딱 전부 다 하나죠. 1대1 대응이 됩니다. 1을 제외하고는. 1일 때면 1대1 대응이 아니죠. 왜냐하면 확률 변수 X가 1이거나 3이면 1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만 직접 계산하자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 이용하면 됩니다. 1을 제외한 원소에 대해서는 역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역함수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루트 Z 더하기인가요? 근데 1만 직접 계산하자.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확률 변수 X가 1일 때와 확률 변수 X가 3일 때. 직접 계산한다는 의미 알겠습니까? Z가 0일 때는 1대1 대응이죠. 딱 하나입니다. X가 1일 때. Z가 1일 때는 두 가지입니다. 확률 변수 X가 1일 때와 3일 때. Z1 꼴 0과 마찬가지로 1을 제외하고는 1대1 대응이죠.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루트 Z 더하기 1호. 따라서 1대1 대응이 아닌 경우는 직접 계산한다는 의미. 따라서 새로운 확률 변수 Z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를 살펴봤어요. 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를 디파인하기 위해서 하나의 개념이 필요한데 바로 뭐냐면은 누적 분포 함수 개념입니다. 줄여서 CDF라고 쓰기도 합니다.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캐피탈 F 인덱스 확률 변수 X,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라는 것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함수값이 스몰 x 이하인 확률들의 합을 의미합니다. 스몰 x 이하의 확률들의 합을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 임약할 내용은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 X가 A보다는 크고 B 이하일 확률은 B 이하일 확률입니다. 그럼 확률 변수 X에 대한 B까지의 누적 분포 함수에서 A까지의 누적 분포 함수를 빼면 되죠. 자, 그리고 단일 확률 변수 스몰 x에서의 확률은 좌극한까지의 누적 분포 함수 값을 빼면 되겠습니까?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거예요. 조금 이따 이 리마크 내용도 연속 확률 변수에서 살펴볼 거예요. 연속이니까 합으로는 표현 안 돼야 되겠죠. 합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합에 대응되는 개념인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인테그랄을 사용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한 example입니다. 확률 변수 x를 정육면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윗면에 나타난 숫자라고 디파인 하면은 윗면에 나타난 숫자니까 확률 변수 x에 대한 치역은 1부터 6까지죠. 그리고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는 6분의 1입니까? 자, 그러면 누적 분포 함수 fx1과 fx2는 1까지의 확률들의 합. 자, 그런데 치역이 1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누적 분포 함수는 바로 6분의 1이죠. 2까지의 확률들의 합. 1에서의 확률 6분의 1, 2에서의 확률 6분의 1. 그럼 6분의 2가 되죠. 결과적으로 누적 분포 함수는 값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누적 분포 함수 개념을 이용해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를 정의를 할 거예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줄여서 PDF라고 쓸 거예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라는 것은 누적 분포 함수예요. 연속 확률 변수니까 인테그랄이라는 개념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피적분 함수에 대한 x까지의 인테그랄인 이 누적 분포 함수. 이때 피적분 함수는 음이 아니면서 이 피적분 함수에 대한 확률 변수 x의 치역에서의 적분값이 1이 될 때 이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한 도함수 이 도함수를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디파인합니다. 앞에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는 데피니션으로부터 확률 질량 함수를 직접 찾을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 반드시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한 뒤에 이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로 디파인을 했기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와 달리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반드시 한 단계를 거쳐야지 확률 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마크할 내용은 앞에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에서 단일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좌극한을 빼줬었죠. 자, 그런데 이건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그러면 이 좌극한이 같죠. 따라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단일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이 0이라는 것. 이러한 성질 때문에 다음 단원에서 언급하겠지만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구간에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범위에서의 확률을 계산할 때 구간을 플러스 마이너스 0.5만큼 확장해서 계산을 하는데 왜냐? 단일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이 0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바로 연속성 수정 혹은 보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에서 언급할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언급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a와 b 사이에 대한 확률 누적 분포 함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일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값이 0이었어요. 그 말은 등호의 유무와 상관없이 확률들은 다 어떻겠다? 같겠다. 그리고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함수,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상수로 주어졌을 때 확률 변수 x는 균등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균등 분포라는 용어의 직관적 개념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상수면 확률 변수 x에 대한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 주어지는데 상수니까 직선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직사각형 모형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확률 함수가 상수일 때는 확률 변수 x를 균등분포를 따른다는 용어보다 좀 더 직관적인 용어는 바로 상자분포, 박스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겠습니다. 확률 함수가 상수인 확률 변수 x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균등분포, 즉 상자분포를 따른다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균등분포를 따르는 함수라고 언급을 해놓고 전제를 하고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함수 제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죠. 왜냐하면 확률 함수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 균등분포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확률 함수는 상수로 주어지겠다. 그럼 그 상수는 어떻게 구한다?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 x의 치역에서의 이산적일 때는 시그마, 연속일 때는 인테그랄 했을 때 값이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상수가 계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려면 반드시 누적 분포 함수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바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이걸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 x에 대한 범위는 0에서부터 1까지죠. 그러면 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에 있는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적 분포 함수부터 계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은 원판이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은 원판이 되겠습니다. 이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인 사건, 그 사건 C가 선택된다는 것은 중심에서 원판 내부의 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건 C에 대한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까? 계약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죠. 원판의 넓이가 8파입니다. 그리고 부분집합인 사건 C에 대한 넓이는 중심에서 사건 C라는 점까지의 거리는 x로 주어질 테니까. 원판 내부의 점이잖아요. 그럼 C의 넓이가 바로 파이 x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확률 변수 x가 함수값인 스몰 x 이하일 이 확률, 바로 누적 분포 함수죠. x제곱으로 주어지겠습니다. 그럼 이 누적 분포 함수가 바로 계산이 됩니까? 자, 누적 분포 함수는 확률 변수 x의 지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건 정의되지 않은 거니까. 0과 1에서는 x제곱. 1보다 클 때도 의미가 없죠. 1일 때만 딱 하면 되죠.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적 분포 함수를 계산한 다음에 이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한 도함수, 그 도함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확률 밀도 함수 또한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 집합 함수에 대한 공리를 만족해야 되겠죠. 명백히 의미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표본 공간에서의 확률이 0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의 치역에서의 적분값이 얼마로 나와야 됩니까? 1로 나와야 되겠죠. 그럼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은 1이 됩니까?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되죠.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함수인 확률 밀도 함수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해야지 찾을 수 있다. 이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는 것. 그리고 반지름이 1인 원판에서 선택된 점에 반지름의 길이 4분의 1과 2분의 1로 만들어진 고리 내부에 위치할 확률. 반지름이 4분의 1과 반지름이 2분의 1인 이 고리 내부에 위치할 확률입니다. 바로 이거 구하는 거죠.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등호의 유무하고 상관없죠. 바로 계약적 확률입니다. 근데 이 계약적 확률을 적분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할 수도 있죠. 물론 고리의 넓이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겠지만, 따라서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적분으로 16분의 3임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적 확률로 직접 계산해도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살피는 게 목적이죠. 이번 개념은 기대값입니다. 자, 기대값이란 이산인 경우, 연속인 경우, 확률 함수와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값과의 곱, 이산일 때는 시그마, 연속일 때는 인테그랄.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값에 대한 절대값에 대한 시그마와 인테그랄이 존재할 때, 유한일 때, 즉 수렴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럴 때 확률 함수와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값의 곱에 대한 시그마 인테그랄을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이라고 디파인합니다. 기대값이란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함수와 확률 변수 x에 대한 함수값과의 곱을 계산한다는 것.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은 수학적 기대값 혹은 기대값 혹은 평균을 의미하는데, 평균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μ라는 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등교육과정에서는 m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이산인 경우는 시그마, 연속인 경우는 인테그랄입니다. 그러면 시그마와 인테그랄에 대한 선형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대값 연산자는 선형 성질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형 성질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확률 변수 x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이 두 가지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fx와 gx로. 자, 이랬을 때 fx와 gx에 대한 이것에 대한 기대값입니다. 그러면 기대값에 대한 데피니션, 이 값과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함수의 곱에 대한 시그마와 인테그랄로 계산되죠. 그래서 시그마나 인테그랄에 대한 선형성을 이용하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기대값이라는 것은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와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함수와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값에 대한 곱으로 계산한다는 것. 그래서 기대값 연산자는 선형 성질을 갖는다.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을 평균이라고 할 때는 μ라는 기호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확률 변수 x에서 이 평균 μ와의 차. 자, 그러면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뺐으니까 확률 변수가 평균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률 변수와 평균과의 차를 다 더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하느냐? 확률 변수와 평균과의 차의 제곱입니다. 그럼 다 더하더라도 0이 안 되죠. 이 제곱의 합에 대한 기대값,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확률 변수와 평균과의 차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이라고 디파인합니다. 그리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혹은 베리언스 vx 혹은 var 이니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표준 편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산이 결과적으로 기대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대값 연산자는 선형 성질을 갖는다는 걸 방금 살펴봤었어요. 자, 그러면 x 빼기 μ에 대한 제곱을 계산하면은 x제곱 빼기 2 μx 그 다음 μ제곱, 평균 μ는 상수가 되겠죠. 확률 변수만 x입니다.
그러면 기대값 연산자에 대한 선형성질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 또한 우리에게 익숙하죠?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기 때문에.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을 기대값 연산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다음과 같이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확률 변수 x에 대한 제곱에 대한 기대값에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의 제곱을 뺀 것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데피니션은 어떻게 쓰냐면 다시 쓰자면은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의 차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라는 거.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간편하겠죠? 자, 이제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 자, 그런데 분산은 방금 데피니션이 확률 변수와 평균과의 차에 대한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었어요. 그리고 기대값 연산자에 대한 선형성질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 f와 g에 대한 분산을 계산해 보면 다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제곱, b제곱. 제곱으로 나옵니다. 상수는 사라지고. 기대값 연산자 다시 써볼까요? 기대값 연산자는 어떻게 됐었어요? a, e, b 선형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분산에 대해서는 제곱. 그래서 분산은 선형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마크 두 번째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률 변수 x와 y, 확률 변수가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확률 변수 두 개에 대한 확률 함수를 디파인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다음 단원에서 다시 또 언급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분산은 기대값 연산자에 대한 선형성질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뭐가 추가가 되느냐? 이 항이 추가가 됩니다. 다음 단원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이 항이 추가가 된다는 거. 기대값 연산자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확률 변수 x와 y가 독립이면 이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다음 단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 x, y에 대한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주어진 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는 것. 독립이 아니면 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대값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기대값 연산자는 선형성질을 갖기 때문에. 자, 그런데 분산은 선형성질을 갖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는 것. 뭐일 때? 확률 변수 x와 y가 독립일 때. 우리가 지금 사건에 대한 독립성은 디파인을 이미 했었습니다.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라는 것은 조건부 확률에 대한 데피니션으로부터 A 사건에 대한 확률과 B 사건에 대한 확률의 곱과 같을 때를 두 사건 A, B는 독립, 배반일 때는 공사건일 때. 확률 변수 XY에 대한 독립성은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를 이용해서 디파인할 겁니다. 다음 단원에서 리마크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대값 연산자는 선형성질을 갖는데 분산 연산자는 선형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을 보다 편리하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양의 실수 h에 대한 음의 실수와 양의 실수 사이에 있는 임의 실수 t에 대한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 함수에 대한 기대값. 이 기대값이 존재할 때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률 생성함수라고 합니다. 줄여서 MGF라고 쓰기도 합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률 생성함수라는 것은 실수 t에 대한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 함수에 대한 기대값으로 디파인한다. 그럼 확률 변수가 이산일 때, 연속일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리마크할 내용은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fx일 때 이 정률 생성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계산하면은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 함수에 대한 기대값이기 때문에 뭐 평등수렴 뭐 그런 거는 보장된다는 전제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인테그랄과 미분과의 교환이 뭐 고민할 필요 없겠습니다. 전제를 한다면 평등수렴을. 그럼 이 결과가 나옵니까? 이산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산일 때는 인테그랄이 시그마로 바뀌겠습니까?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적분 함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만약 t가 0이면 어떻게 되나요? t가 0이면 확률 함수와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값에 대한 곱에 대한 인테그랄이네요. 이산일 때는 시그마겠죠. 바로 뭡니까? 기대값이네요. 그죠? 정률 생성 함수에 t가 0일 때의 1차 미분계수가 바로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이 되겠다. 이산인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죠? 똑같죠? 인테그랄이 시그마로 바뀌었습니다. t에다가 0 대입하면 확률 변수 x의 정률 생성 함수에 대한 0에서의 1차 미분계수. 뭐가 된다? 확률 변수 x에 대한 0에서의 1차 미분계수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이 된다는 거. 만약 정률 생성 함수를 2번 미분하면 연속인 경우, 이상인 경우. 두 번 미분한 것도 마찬가지로 t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죠.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정률 생성 함수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정률 생성 함수를 이용하면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n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바로 0에서의 n차 미분계수가 확률 변수 x의 n제곱에 대한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을 보다 편리하게 계산하는 개념인 정률 생성 함수였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확률의 상한 수프리멈 또는 하한 인피멈을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부등식입니다. 마르코브 부등식이라는 건데 확률 변수 x가 이산일 때, 연속일 때 동일한 성질을 가질 때는 확률 함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ux라는 음이 아닌 함수에 대한 기대값이 존재한다면 이 음이 아닌 함수가 임의의 양수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음이 아닌 함수에 대한 기대값을 임의의 양의 실수로 나눈 값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마르코프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마르코프 부등식을 이용하면 확률의 상한 혹은 확률의 하한. 하한은 어떻게 하냐면 여사건을 이용하면 되죠.
그러면 이 사건이 되겠죠? 확률의 상한이나 하한을 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르코프 부등식이었습니다.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의미 아닌 함수에 대한 기대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 의미 아닌 함수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하는 것으로부터 이 부등식을 바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리마크할 내용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유한 분산 시그마 제곱이 존재할 때 임의의 양의 실수를 입실론이라고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에서 유한 평균 뮤와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 입실론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마르코프 부등식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음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x 빼기 뮤의 제곱은 입실론 제곱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마르코프 부등식에서 바로 나옵니까? 이렇게 입실론 제곱에 확률 변수 x에서 평균 뮤와의 차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시그마 제곱이죠. 바로 주어지네요. 그죠? 이 부등식을 체비셰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체비셰프 부등식은 마르코프 부등식의 특수한 경우죠. 확률의 상한 또는 하한을 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것. 특히 체비셰프 부등식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중등 교육 과정에서 언급이 되는 The Law of Large Number, 큰 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으로부터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에 근사시킬 수가 있죠. 그 근거가 바로 이 체비셰프의 부등식입니다. 그리고 체비셰프의 부등식은 마르코프 부등식의 특수한 경우. 자, 그럼 마르코프의 부등식, 확률 변수 x에 대한 의미 아닌 함수에 대한 기대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연속이면 인테그랄, 이산이면 시그마. 동일한 성질을 갖죠. 자, 그래서 연속인 경우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연속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산인 경우 시그마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의미 아닌 함수에 대한 기대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의미 아닌 함수가 임의의 양수 C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변수에 대한 치역에 대한 집합을 캐피털 A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두면은 의미 아닌 함수 ux에 대한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죠. 확률 변수 x에 대한 치역에서. 그럼 이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집합 a와 집합 a에 대한 컴플리먼트의 합으로 표현되겠죠. ux는 의미 아닌 실수입니다.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는 데피니션으로부터 의미 아니죠. 따라서 의미 아닌 함수의 곱을 피적분 함수로 갖는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0보다 크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아닌 함수 ux는 c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집합 A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적분이에요. 자, 그것은 바로 확률이죠. 따라서 부등식이 증명이 됩니까? 마르코프 부등식입니다. 확률의 상한이나 하한을 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등식. 지금까지 확률 변수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확률 변수 단원에서 리뷰할 개념은 사건들의 집합인 B에서 정의되어 있는 실함수를 확률 집합함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할 때이다. 첫 번째 공리는 임의의 사건에 대한 함수값이 의미 아니다. 두 번째 공리는 표본 공간에 대한 함수값은 1이다. 마지막
세 번째 공리는 서로소인 사건들, 이 서로소인 사건들을 배반 사건이라고 하죠. K개가 주어져 있을 때 K개의 배반 사건들에 대한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각 사건들에 대한 확률의 합으로. 이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사건들의 집합 비유에서 정의되어 있는 실함수를 확률 집합함수 확률이라고 한다. 표본 공간 S가 K개의 사건들로 분할될 때, 즉 K개의 배반 사건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K개의 배반 사건들은 공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 C라는 공사건이 아닌 사건과 각 K개의 배반 사건이 공통집합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 새로운 표본 공간을 C로 했을 때 CJ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C가 주어져 있을 때 사건 CJ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로 정의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죠. 특히 분모에 있는 C에 대한 확률은 어떤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각 K개의 각각의 배반 사건을 조건부 확률로 할 수도 있죠. 무슨 소리냐? C1에 대한 확률과 C1에 대한 조건부 확률, C에 대한 K개의 배반 사건에 대해서 CK 확률에다가 CK에 대한 C의 조건부 확률, 이와 같은 결과를 베이즈 정리라고 한다. 확률 집합함수와 달리 표본 공간 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실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고 캐피털 X로 나타내죠.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함수, 이 확률 함수를 이산적일 때를 확률 질량 함수, 연속적일 때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디파인 하냐면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함수값이 스몰 x인 경우입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한 함수값 스몰 x에서의 확률로 디파인한다.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누적 분포 함수 개념을 이용해야 되죠. 누적 분포 함수라는 것은 확률 변수 x가 함수값 스몰 x 이하인 확률들에 대한 합 또는 인테그랄로 계산하는 것을 누적 분포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다음과 같이 디파인 되겠죠. 이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한 도함수, 이 도함수인 비적분 함수가 음이 아니고 확률 변수 x의 치역에서의 적분값이 1일 때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한 도함수인 이 비적분 함수를 비적분 함수를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는 것. 이러한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함수의 곱에 대한 합과 혹은 인테그랄을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이라고 디파인한다는 것.
이산 확률 변수일 때는 시그마가 되겠죠. 확률 변수 x의 치역에서 확률 질량함수를 곱한 값에 대한,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곱과의 인테그랄로, 그리고 이 기대값 연산자는 선형성질을 갖는다는 거. 그러면 분산에 대한 데피니션은 확률 변수 x에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과의 차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인데, 기대값 연산자가 선형성을 갖는다는 성질을 이용하면은 x제곱의 기대값에서 x에 대한 기대값의 제곱을 뺀 것과 같죠. 주의해야 될 것은 기대값 연산자와 달리 분산 연산자는 선형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선형 성질이라는 것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이 함수가 fx 혹은 gx 그 다음에 상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거에 대한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는 것이 기대값 연산자의 선형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산 연산자는 이러한 선형 성질을 갖지 않죠. 기대값 연산자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더라. 즉 기대값 연산자는 선형 성질을 갖지만 분산 연산자는 선형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것. 지금까지 확률 변수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변량 분포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하겠습니다.